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녹내장에서 수술 성공률이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녹내장 공부를 하시거나 실제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잘 알아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녹내장 수술에서 수술 성공률이라는 단어는 자, 아까 섬유주 절제술이 녹내장 수술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했어요. 그죠? 골드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거는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안압을 떨어뜨리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두 개를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하면 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내가 얼만큼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녹내장에서 수술 성공률이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녹내장 공부를 하시거나 실제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잘 알아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녹내장 수술에서 수술 성공률이라는 단어는 수술이 실패했다 그래서 뭐 실명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수술의 성공은 자, 완전 성공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성공의 정의는 뭐냐면은 자, 수술하고 나서 약물을 하나도 안 쓰고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목표 안압을 달성한 경우 그것을 완전 성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공도 있어요. 완전은 아니지만 질적인 성공인 경우 이거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이제 안압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압이 다시 좀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약을 다시 하나하나 두 개를 쓰면서 혹은 레이저를 하면서 이런 걸 하면서 안압을 유지하는 우리가 말하는 목표 안압을 유지하는 거를 질적 성공이라고 합니다. 실패는 목표 안압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 뭐 수술을 했는데도 아까 실패하는 경우, 혹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안 나온다. 진짜로 뭐 시력 합병증이 심각한 경우, 요거를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뭐 70%다 그래서 뭐 나머지 30%는 큰일 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왜 섬유주 절제술과 결과를 비교할까? 안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압하강의 효율성에서는 여전히 골드 스탠다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테이블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것을 이해를 잘 하시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의사들이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잘 상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파란색 선은 젠이에요. 빨간색 선은 섬유주 절제술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성공에서 이제 요거는 컴플리트 석세스 아까 말한 완전 성공이죠. 완전 성공의 정의를 안압을 14m로 나올 때를 완전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예요. 자, 안압이 14m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시다. 15개월째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둘 다 결과가. 처음에는 뭐 물론 안압이 다 잘 떨어지겠지만 쭉 일부가 안압이 다시 올라갔겠죠. 근데 요때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요 기간부터는 섬유주 절제술에서는 그런 대로 그렇게 낮은 속도로 떨어지는 데 비해서 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파르게 좀 떨어져요.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기준을 우리가 17로 잡았을 때, 야, 17만 돼도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요 폭이 조금 줄어듭니다. 섬유주 절제술과 뭐 유사한 정도로 목표 안압을 너무 낮게 잡지만 않으면은 젠도 성공 수술 에 대한 결과가 괜찮다는 뜻이고, 요것은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한 질적인 성공, 약을 쓰면서 안압을 유지하는 경우인데, 약을 쓰면서 유지하는 경우 역시 15개월 정도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요 이후가 지나면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잡으면은 두 수술의 결과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은 요 경우의 결론은 단기 결과에서는 두 수술 사이에는 안압 하강 차이의 효과가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장기적으로 매우 낮은 안압이 필요한 경우, 아까 매우 낮은 안압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고 했죠? 녹내장이 많이 진행되어 있거나 여명이 길게 남아있는 분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섬유주 절제술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자를 보고서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수술을 했는데 왜 결과가 틀려요? 이거 많이 받는 질문이다. 똑같은 스텐트를 넣었는데 왜 결과가 틀리죠?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뭐 이거 안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파테스과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이잖아요. 왜 결과가 틀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잠깐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텐트는 계속 놔두는 건가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스텐트는 젠 스텐트나 아이 스텐트 같은 경우 굉장히 미세하고 인체에서 별로 염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스텐트는
서로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다시 빼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적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방수 유출 장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거든요. 눈 앞부분에서부터 뒷부분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그게 탈이 생기면 다 빼면서 조직들을 좀 손상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 스텐트는 놔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 녹내장 의증인 상태인데 헬스로 몸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면 안 되나요? 녹내장이 없으신 상태는 당연히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녹내장의 심각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고, 잠을 많이 못 잘 경우 안압이 상승하나요? 요것은 글쎄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많이 누워 있을 때는 안압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누워 있으면은 심장 눈이 같은 레벨이 되면은 이제 정수압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질문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 수술의 예후가 안 좋은 거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 가지 이제 논문에서 뭐 나이를 가지고 75세를 기준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남자, 여자, 뭐 백인, 백인이 아닌 사람, 뭐 수술 전 시력, 안압, 기타 등등의 병의 진행 상태, 당뇨 그런 것들 가지고 나눠봤는데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온 거는 유색인종에서는 결과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서도 예후가 조금 떨어집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그 젠 스텐트 수술을 뭐 국내에서 제일 처음 도입해서 이제 저희 뭐 보급하는데 조금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조금 어려움이 부딪혔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서양에서 이 수술할 때 이제 그 들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토마이신 같은 농도를 알려준 거를 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결과보다 기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저희가 이제 농도를 조금 높이는 것이 낫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알게 됐고요. 요것들은 이제 임상 경험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더 어떤 눈은 스텐트 수술을 하고 어떤 눈은 섬유절제술로 갈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후가 좀 떨어질까?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심플합니다. 여기 젠 스텐트 수술에서 관은 요거라고 했죠. 거의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까 밤에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에서 삽입되는 관은 이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요 내경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젠 같은 경우는 요게 45 마이크로미터예요. 굉장히 작죠. 아메드 같은 경우는 300입니다. 거의 한 9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젠 같은 경우는 단점이 굉장히 뭐 미세한 안에서 눈 안에서 염증에 의한 뭐 저기 입자들 같은 것들이 생겼다 막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스텐트 수술을 못하는 환자도 있나요? MJ 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튜브의 내경이 매우 작아서 상대적으로 쉽게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녹내장 수술의 예후와 관련된 인자들에 대해서 초창기에 이제 뭐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시술들이 이제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팬시한 기술이 들어왔어요. 하죠. 대개는 처음에는 안압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일부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나빠지는데 그런 군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염증과 관련한 2차성 녹내장들, 녹내장이 아무 이유 없이 안압만 올라가는 녹내장을 저희가 원발성 녹내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눈 속에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포도막염 관련 녹내장이라든지 혹은 당뇨가 있을 때 눈 안에 혈관들이 생기면서 생기는 신생혈관 녹내장 그런 것들은 처음에 이렇게 그 아프다가도 좀 이렇게 좋다가도 금방 이렇게 다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테논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테논낭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저희 이렇게 뭐랄까 결막이라고 해서 눈을 덮고 있는 흰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피부로 치면 우리 피부 위에 껍데기가 있죠. 표피가 있죠. 그 밑에 진피가 있는데 진피랑 비슷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이 진피가 두껍고 나이 드시면 조금 얇아지는데 눈 속에서도 비슷한 것이 테논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테논낭이 너무 두껍거나 혹은 너무 얇으면은 스텐트가 제 위치를 못 잡고 그 테논낭이 끼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패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술을 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섬세한 치료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제 경험상 안압이 너무 높은 경우도 조금 이제 저희가 생각을 특히 안압이 되게 높은 녹내장인데 시야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 그러면은 좀 섬유절제술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저환압이 높으면은 이 관이 진짜 굉장히 가는 관이 다행히 열려 있으면 쫄쫄쫄 물이 흘러나가겠지만은 막혀버리면 다시 금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급작스러운 안압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고환압에서도 요건 좀 생각을 조금 해보고,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아무리 떨어뜨려도 이제 14, 15 밑으로 잘 안 떨어지거든요. 결국 나중에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보통 저희가 봤을 때 7, 8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있긴 하지만 보통은 13, 14 정도 안압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 목표 안압을 너무 낮게 잡아야 된다. 이 사람이 아까 누가 질문하셨죠? 안압이 15인데 진행한다? 그러면은 젠보다는 섬유주 절제술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눈을 깜빡거릴 때 검은 실선처럼 움직이는 것은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는데 안검하수 수술이 가능한가요? 예, 선장님께서 안검하수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술 전후에 이제 그 눈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녹내장이 있을 때는 뭐 가능한데, 수술을 받은 눈이라고 하면은 잘 봐야 됩니다. 또 수술하면서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으면 라식 수술하면 안 되나요? 요거는 저희 병원에 녹내장 TV라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저희 병원 김미진 원장님께서 답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나요? 그것은 되게 좋은 질문인데, 요런 이제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감은 좀 덜한 편입니다. 그 절개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이제 뭐 꼭 이 신기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수술이 더 적합하지 않을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젠스텐트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요거 뭐 사실 녹내장 전문의 선생님들은 잘 이제 뭐 좀 알기 시작한 것인데, 뭐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개 없이 눈 안쪽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요렇게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다 제가 수술한 환자들인데, 요것은 그냥 위쪽에 있는 미세한 바늘구멍을 통해서 여기서 집어넣거나 혹은 이쪽에서 집어넣거나 한 거예요. 절개 부분이 없고 괜찮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논낭이 너무 두껍거나 혹은 테논낭이 너무 얇거나 그러면 이 결막 아래에 있는 테논낭의 조작을 조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열고서 그 밑을 조금 손을 본 다음에 넣는 그런 수술 방법도 요새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텐트 수술하고 나서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수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좀 잘 주셔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안약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얘기를 하세요. 녹내장에서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안압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되나요? 왜 하고 나서 심지어는 어떤 이 좀 잘못된 자문을 하시는 분들은 녹내장 환자한테 뭐 스테로이드를 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수술 환자인데, 수술하고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조언을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큰일 납니다. 그냥 수술한 거 아무 효과가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안에는 비비거나 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다른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다라고 할 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피가 날 거예요. 피가 나면은 혈소판이 모여 들어가지고 거기를 막을 겁니다. 그리고 3, 4일 지나면서부터 거기가 뻘개지죠.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데, 이때는 백혈구와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사이토카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 증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 기간이 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혈관들도 자라 들어가고 조직에 이제 콜라겐이 자라고 뭐 좀 더 지나고 나서 뭐 6개월까지, 여기는 2년이라고 써놨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상처가 굉장히 팽팽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 시기에 스테로이드를 안 써버린다. 수술하고서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스테로이드를 끊어버린다? 그냥 달라붙어서 수술하기 전이랑 똑같이 됩니다. 요거는 수술하고 나서 스테로이드는 뭐 처음에는 2시간마다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지시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뭐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3개월까지 뭐 아이스텐트 같은 경우는 짧게 쓰지만은 뭐 젠스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개월 쓰기도 하고 6개월 쓰기도 하고 사람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수술은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요거 제가 고쳐봤어요. 녹내장 수술에서는 수술은 그냥 겨우 반까지 온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술을 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 과정들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렸는데 모든 녹내장 수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할 수 있고 스텐트 수술의 성패는 그 여과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관련이 가장 크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수술 종류와 위험 인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자, 아까 선장님께서 실명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닫혀서 100% 안 보이는 것을 뜻하나요? 법적인 실명은 보통은 이제 안전수지라 그래서 손가락 두세 개 정도 감별이 안 되는 이제 그냥 손을 흔드는 거 정도만 감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법적인 실명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혈압 낮은 것은 녹내장에 안 좋긴 한데 모두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얘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다음에 또 시간을 잡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여과포와 나쁜 여과포, 요거는 이제 수술을 똑같이 했어요. 스텐트 넣는 건 뭐 비교적 복잡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스텐트가 이렇게 뭐 살도 위에 적당히 덮여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딱 붙어서 위에 있는 결막하고 딱 붙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좋게 가기도 하고 나쁘게 가기도 합니다.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기계를 통해서 봐요. OCT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OCT를 통해서 특히 이제 전환부를 볼 수 있는 OCT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캔을 해서 보면은 물주머니 부분을 저희가 보이시죠? 기계를 가지고 스캔해서 보면은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물주머니가 생겨 있고 요거를 스캔을 가면서 움직여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 방향 뭐 이쪽 방향으로 여기도 보면 스텐트가 물이 빠져나가고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임상적인 양상이라든지 이런 전환부 단층 촬영 장비 같은 것들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하고 나서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경과 관찰할 때까지는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 이건 되게 좋은 여과포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물도 있고 그다음에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 게 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여과포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는 물이 잘 들어가는데 요 뒤는 좀 갸우뚱 하는 그런 여과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수술의 성패를 저희가 이제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나빠지면은 니들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자, 아이스텐트에 대한 임상 결과, 요것은 뭐 아이스텐트는 오늘 제가 뭐 말씀을 짧게 안 드리고 아마 요게 거의 요게 이제 하나의 스텝 가지고 온 건데 왜냐면 되게 복잡해서 이것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파트 2를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내장하고 수술했을 때 어느 정도 안압이 이제 20일 정도 했었는데 병합 수술했더니 안압이 이제 16, 17 정도까지 떨어지더라. 그래서 녹내장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할 때 약을 좀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요약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녹내장 수술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수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새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녹내장의 종류, 그다음에 목표 안압, 수술 안전도, 특히 이제 요게 중요한지 요거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임상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같은 거랑 목표 안압이 같아도 개별적인 눈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지 혹은 이제 해당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뭐 또 뭐 의사들마다 좀 선호하는 수술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지 이제 좀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아이스텐트는 목표 안압이 높은 경우, 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섬유 절제술의 전부 다 범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고 매우 낮게까지 가야 되는 경우는 섬유주 절제술을 선택하는 게 맞고 수술 안전도에 따라서는 아이스텐트는 제일 안전도가 높아요. 젠 같은 경우는 중간쯤 되고 섬유주 절제술은 잘하는 사람들은 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하는데 좀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결과가 평탄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은 요쯤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또 이제 또 의사에 따라서도 좀 여기에 항상 결과가 위치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다는 거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수술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를 마주하면은 이런 생각해요. 뭐 저희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친다. 근데 수술을 할 때 옛날에 이제 뭐 수술해야겠다 말아야겠다인데 지금은 이거를
스텐트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일반 다른 수술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할 것 같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녹내장 스텐트 수술이 가장 적합한 거는 개방각 녹내장에서 녹내장 진행이 초기에서 중기 정도, 목표 안압이 10대 중반 혹은 뭐 그것 조금 넘어도 괜찮고,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 굴절 수술에서 라식, 라섹 차이 같은 거죠. 뭐 라섹은 조금 천천히 회복이 되지만 그 좀 안정성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좀 빨리 회복할 때는 라식을 원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옵션입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미국 녹내장학회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설문을 한 건데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했던 섬유주 절제술은 자, 내 눈에 녹내장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뭘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눈에 섬유주 절제술을 받겠다고 하는 의사들은 이제는 굉장히 적습니다. 젠 수술 혹은 뭐 다른 수술, 아이스텐트 수술, 요런 이제 마이크로 스텐트 수술들이 전 세계 녹내장 학회에서도 이제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위치에서 어디까지 왔냐를 저희가 잘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환자, 오늘 오셨던 분인데요. 요분은 이제 74세, 지금 현재 74세고, 제가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60세 중반이었어요. 약을 3가지 정도 쓰고 계셨는데, 안압은 15, 16 정도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요. 환자도 수술하기 싫어하고 저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예측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까지 나빠졌는데, 이 환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되면 한 70대 중반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자도 설득하고 저도 뭐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어요. 섬유절제술을 했고, 이제 그 이후의 결과가 굉장히 극적이죠. 떨어지던 것이 다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태는 이제 이렇고, 처음보다는 물론 떨어졌지만 이때 만약에 수술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뭐 세상을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그 수술하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뭐라 할까, 무섭죠. 녹내장이라는 게 무서워요. 특히 이제 뭐 약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술을 받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온 분들이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같이 상의하고 뭐 방법을 찾아보고 하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녹내장 TV라 그래서 저희가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정보들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정보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들 혹시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 한두 개만 저희가 답을 달아드리고 이 시간 또 다음 시간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막염 같은 염증 세포로 젠이 막히면 어떻게 뚫게 되나요? 어떻게 뚫게 되냐면은 이제 안 뚫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테로이드를 좀 높여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 마사지 같은 걸로 해서 눈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주머니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좀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광시증과 비문증이 녹내장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 비문증이 그냥 생리적인 이유로 생기는 노화와 관련된 비문증이라고 하면은 녹내장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포도막염이 있을 때도 비문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 녹내장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진단부터 다시 받아도 될 것 같고, 녹내장 수술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옵션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복잡한 매트릭스에서 이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주고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 뭐 녹내장 의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이번 주간 한국 녹내장 학회에서 그 세계 녹내장 주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녹내장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실명이나 그런 불행에 이르는 분들 없어졌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